자, 200페이지부터 6단원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순물질과 혼합물이죠. 순물질의 정의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순물질, 그리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순물질이 섞여 있지만 얘네들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혼합물입니다. 첫 번째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이에요. 여기서 순물질은 구리, 그 다음 순금 반지, 산소, 요 정도는 순물질이고요. 주스, 암석, 소금물, 탄산음료는 혼합물에 해당하겠죠. 그거 말고도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은 순물질에 속해 있는데 혼합물은 우유, 빵, 모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혼합물은 각각의 섞여 있는 순물질이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의 제목이 물질의 특성이죠. 이 물질의 특성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데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끓는 점 단원에 가면은 순물질은 일정 구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혼합물은 일정 구간의 온도가 없는 일정한 온도의 구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등이죠. 근데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질량과 부피 등이 있었습니다. 양에 따라서 변하는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라앉는 성질 밀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쓰고요. 말로 풀었으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기본으로 있고요. 그램 퍼 밀리리터, 뭐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뒤에 게 리터나 또는 미터의 세제곱 미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고체의 밀도 측정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고체의 밀도를 측정하려면 고체의 부피와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고체의 질량은 그냥 저울로 재면 된다고 했는데 고체의 부피가 문제였죠. 예. 고체의 부피는 물이 담겨 있는 곳에 고체를 넣었을 때 늘어난 부피가 고체의 부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눈금을 읽을 때는 물의 모세관혈 현상 때문에 양 끝은 올라와 있다고 했죠. 이럴 때 읽어야 되는 높이는 요 높이가 아니고 아래 높이를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밀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대요. 예를 들어서 금 100g과 금 200g의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금이고 금이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종류가 같으면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같은 금은 밀도가 같습니다. 100g이다, 200g이다. 양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표는 여러분한테 절대 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표를 제시할 때는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 표를 보시고 뭐 7.87이 나오면 철, 뭐 2.7이라는 값이 나오면 알루미늄, 10.5라는 값이 나오면은 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밀도에 따라서 뜨고 가라앉는 성질인데, 밀도가 작은 물질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가장 밀도가 작고, 가장 아래에 있는 돌이 밀도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표를 보시면 A, B, C가 있는데 가장 높게 떠 있는 A가 밀도가 가장 작고요. 중간에 있는 게 B 액체입니다. C라는 고체는 가라앉기 때문에 B보다 큰 밀도를 가지고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물질이 녹는 정도예요. 물질이 녹는 정도. 물질은 한없이 녹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아직 최대로 녹지 않는 상태에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는 곳,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 용해도 곡선은 용해도 자체가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용해도 곡선의 위에 있는 A, B, C 점은 모두 다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해도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D, E, F는 불포화 용액이 되겠죠?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2를 볼까요? 요 정도 온도에서 2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2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도, 이쪽이 뭐 20g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닿아 있는 부분이 25g이라고 할게요. 2라는 물질은 용액은 70도씨의 물에 70도씨의 용질에 20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불포화 용액이에요. 왜냐하면 25g, 70도씨라는 용매에 25g까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5g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라서 불포화 용액이라는 겁니다. 네, 용해도라는 정의가 뒤에 나오죠. 용해도는 어떤 물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하고요. 이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이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아래 보이고 있는 게 용해도 곡선입니다. 여기는 5가지 물질을 하나의 그래프 안에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40도씨라고 할게요. 40도씨를 쭉 그어보면 가장 낮은 곳에 붕산이라는 게 겹쳐 있고 그 가장 높은 곳에는 질산나트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4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나트륨, 작은 물질은 붕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0도씨로 가면 붕산은 가장 적게 녹아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질산칼륨이 1등 자리, 용해도가 가장 큰 녀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걸로 지워보고 예를 들어 볼게요. 60도씨라고 할까요? 60도씨의 질산칼륨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한
607g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상태에서 60g만 녹아 있다. 107g까지 녹을 수 있는 60도씨인데 60g만 녹아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47g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40도씨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40도씨의 A점, 여기가 63g이라고 합시다. 40도씨에서 20도씨를 32g이라고 할게요. 40도씨에 63g이 녹아있는 이 포화용액 A 용액을 20도씨로 낮추면, 온도를 낮추면 20도씨에서는 최대 32g만 녹아있기 때문에 63이 다 못 녹고 녹지 않고 나오는 녀석이 있겠죠. 그게 63 빼기 32g이 돼서 11g이 되겠죠. 그럼 11g이 석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 물질의 용해도를 비교도 할 수 있고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체의 용해도예요. 기체의 용해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용해도가 크다와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가 그래서 이미 거꾸로 적었죠. 용해도가 크면 잘 녹아있기 때문에 기포가 적게 발생하고 용해도가 작으면 녹지 않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크려면 온도는 낮아야 돼요. 기압은 높아야 됩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기압을 뚜껑이나 마개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뚜껑이 닫혀 있거나 마개로 막혀 있으면은 기압이 높게 유지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가 작다라는 것은 녹지 않고 나오는 기포가 많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온도가 높고 기압이 낮아야 돼요. 기압이 낮다는 것은 뚜껑이 없거나 마개가 없거나 이런 부분으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여기 끓는 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메탄올과 에탄올을 가열을 해보면 메탄올은 한 63도씨에서 에탄올은 뭐 78도씨에서 수평 구간이 생기죠. 그죠? 수평 구간이 생긴다는 것은 그때가 끓는 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에탄올의 끓는 점이 메탄올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순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순물질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A와 B라는 물질을 가열시켰어요. 근데 A는 빠른 시간 안에 수평 구간이 나타났고 B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평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수평 구간이 A와 B가 모두 다 동일하죠. 그래서 A와 끓는 점, B의 끓는 점이 같다라는 것은 A 물질과 B 물질이 같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A와 B는 똑같은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에서 차이 나냐? 다만 A는 빨리 끓었다는 것은 양이 적다는 거예요. B가 늦게 끓었다는 것은 A보다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비교할 수 있어요. 아까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라고 했죠.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끓게 되는 시간만 달라지지 끓는 점 자체, 여기 수평 구간이 끓는 점인데 이 끓는 점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이 나오게 돼요. 저기 그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는 점과 끓는 점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소금과 물이라는 순물질과 끓는 점을 냉각시키면 물이라는 순물질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하지만 소금물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없고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면 순물질, 일정한 구간이 없으면 혼합물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는 가열할 때도 똑같습니다. 물을 가열할 때 일정한 구간, 여기 100도씨면은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가 되겠죠. 이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는 것은 얘가 순물질이라는 것이고, 끓일 때도 일정한 구간이 없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이 소금물은 혼합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잘 쓰여져 있죠. 이렇게 잘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꼭 선생님이 밑줄 친 곳 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